G로 이제 가는 거죠. 자, G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조직화에서 우리가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건 인적 자원 관리에서, 그게 G기에 필요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직무가 중심이라 우선이라 했지, G기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서 배치하고 또는 교육 훈련한다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구성원들이 편성이 되고 나면 G에서는 뭐예요?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는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고 갈 건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또 높일 건가 하는 게 바로 G입니다. 그러면 이 G는 다이렉션은 누가 하느냐? 대부분 리더들이 하겠죠. 리더, 관리자, 경영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테크닉들, 기법들을 공부를 하는 게 바로 G입니다. 그래서 G에서는 크게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갈등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도 막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원론 차원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어떻게 영향력을 줄 건가 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게 리더십.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의 이제 욕구를 자극을 해서 어떻게 목표 달성으로 이끌어 갈 건가, 내 구성원들의 그러면 욕구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걸 확인해서 이끌어가는 그 욕구 단계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들, 내용 이론부터 과정 이론, 강화 이론에서 그걸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에 대해서는, 팀워크는 아주 짧게 하면 되냐? 팀워크는 바로 이제 시너지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을 통한 시너지, 새로운 정보의 공유, 아이디어의 창출 이런 걸 위해서 팀워크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그 앞에 나왔던 리더십과 동기부여, 그 다음에 또 팀워크의 하나의 수단적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그게 4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지휘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교재를 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G가 뭔가 하는 거하고 리더십, 동기부여,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입니다. 팀워크에 대해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SNS에 이제 아주 그 소통, 탐구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이제 요즘에 하나의 부분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금 가지고 G에 이제 우리가 이 의의를 먼저 보면 G라는 게 뭔가 하는 건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G 조직의 어떤 그 모든 관리 기능, 그 다음에 기능별 그 순환의 관리 기능이나 기능별 그 어떤 하나의 단위들은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성원들, 우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죠. 명장 밑에 약조롭다. 자, 명장, 훌륭한 장수 밑에 약한 군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병사가죠. 그러니까 이제 군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많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에서, 한산도 해전에서 이수신 장군이 썼던 학익전입니다. 학의 날개도 이게 보면 학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날개처럼. 그걸 우리가 학익진이라는 병법을 써서 적은 그걸로 외국, 그러니까 일본 그 배들을 무찌른 거죠. 그거
하나의 병법이 학익 병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리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전쟁의 성패가 되겠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하들의 손실을 적게 가져올 수 있고, 적에게는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휘죠. 지휘를 잘해야만이 그러한 걸 가져올 수 있고, 내 구성원들, 내 부하들이 한 방향으로, 여기 이제 적을 무찌르는 게 한 방향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직 기업에서는 기업의 목표에 달성해 가는 거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바로 지휘가 되는 겁니다. 자, 지휘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우리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리더와 관리자.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가 꼭 그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CEO는 사실 관리의 기능도 갖고 리더십의 기능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코트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존 코트가 이제 90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대칭적 개념은 아니고, 이제 관리는 어느 쪽에 중점을 많이 두더라, 리더십은 어느 쪽에 두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훌륭한 리더 또는 훌륭한 관리 CEO가 되려면 다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관리는 보니까 우리가 질서와 일관성의 어떤 그걸 두고 있더라. 그러니까 있는 틀 속에서 잘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리더는 뭐냐? 변화와 진전이더라. 새로운 걸 이제 추구를 하는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리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주어진 내서 질서와 일관성,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조직 가중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능 관리적인 부분들, 통제 문제 해결, 그게 바로 관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관리의 기능이 있죠. 순환 기능. 그 기능들이 바로 이 관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리더는 뭐냐?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또 뭐냐?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화를 했는 거. 조직이 더 크게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물론 이제 요 계획의 전략적 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관리라는 건 큰 순환의 어떤 그런 질서와 일관성을 본다면 여기는 좀 변화와 창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휴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게 돼 있고, 동기유발 고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죠. 이런 건 이제 코트가 조금 구분을 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CEO라면 다 갖춰야 되겠죠. 이제 베니스와 나누스가 1985년에 더 일찍이 이야기하기를 매니저, 자, 관리자죠.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옳은 일. 예? 옳은 일. 이미 주어지는데 일을 옳게 하는 거죠. 하는데 일을 하는데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옳은 일이 아니고 올바르게.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라는 거고, 리드는 뭐예요? 리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라이트 싱들죠. 옳은 일들. 옳은 일들을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 갈 건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옳은 일, 더 진취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해서 미래에 나갈 방향에 이런 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더 좀 액티브하게 그런 게 우리가 서로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의 의의를 보면 이제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트레이닝, 오가니제이징 이렇게 이제 다이렉팅 이쪽으로 갔는데, 지혜를 이제 지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물론 지혜는 뭐냐, 이 투인물이 들어가겠죠. 인풋 요소들이죠. 경영 요소들이 들어가잖아. 사람, 자본, 정보 전략. 그다음에 산출문은 우리가 뭐 구성원들의 행동도 되겠고 성과, 제품 이런 게 다 산출물이 되겠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휘의 리더십과 동기부여와 팀, 요 안에 이제 수단은 의사소통이 된다. 요런 요소들. 또 요 뭐 갈등 관리, 시간 관리, 뭐 그다음에 뭐 목표 관리,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이제 크게 우리가 보는 건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이런 지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 물론 이제 주인물이 산출문 나오는 게 요
우리가 G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렇지만 안에는 뭐 기능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해야 될 게 이런 요소다. 자, 리더십에 먼저 살펴보면, 자, 리더십 뭔지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리더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플루언스 파워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 부분들은 여러분 교재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리더는 임명된 리더십과 자생적 리더십이 있어요. 임명된 거는 어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짜여진 구조에 따라서 가지는 권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직위에 따라서 나오는 거, 부장,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이 리더, 이사 이런 사람들은 임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공식직이 때문에. 자생적인 건 뭐예요? 그런 공식적 직위는 없지만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성원들이 리더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적 지도자나 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생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리더십과 권력의 영향력 보면은 권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 능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 능력을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권력은 리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인데 크게 따라서 보상적 권력. 이거는 뭐예요? 보상적. 내가 이제 뭐 돈을 줌으로 해서 내가 생겨나는 권력. 벌을 줌으로 해서 이제 관계적 권력이고 돈을 주면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보상적.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다루는 그런 게 보상적 권력입니다. 관계적 권력은 벌을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잘하는 거. 그다음에 합법적인 뭐예요? 합법적인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직이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법적인 그런 권한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그게 합법적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전문적 권력은 뭐예요? 엑스포트 파워는 내가 가진 역량 그런 어떤 나의 이제 어떤 뛰어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굉장히 다르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적 권력 그런 게 전문적 권력. 특히 기술 분야에냐 과학자들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 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 부분을 할 때 보면 뭐 어때 공대나 뭐 어떤 이공계 계열의 교수님들의 유명한 학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전문적 권력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레플런트 파워는 중거적 파워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앞서 이제 이거는 자생적 리더십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 자기가 가진 어떤 위험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성인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인들, 뭐 예수님, 부처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중거적 권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요소. 이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권력에 의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이론의 전개는 크게 우리가 리더십은 세 가지로 이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 유인 이론, 특성 이론이라 하는 게 있고 하나가 행동 이론 또는 행위 이론, behavioral theory, 그 다음에 contingency theory,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명확하게 이론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변액적 리더십 막 이런 걸 이제 다루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은 크게 뭐 이론화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새로운 이제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논문을 가진 게 특성 이론은 뭐냐? 특성 이론은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까? 훌륭한 리더일까? 하는 거죠. 그게 의문입니다. 리더십이 있을까? 이는 훌륭한 리더인가? 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 리더가 행위를 이미 했어요. 하고 그 행위가
좋느냐 나쁘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더라 하는 걸 우리가 특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세한 건 뒤에 또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 이론은 이 특성의 이론에서 이제 반성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특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리더로 앉으면 다 잘할 거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리더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리더들의 행동 양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사람 중심에서 리더십을 하는지 아니면 과업 중심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크게 두 틀을 놓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2x2 매트리스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과론적이죠. 리더가 행동한 걸 보고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행동이론, 행위이론이라고 합니다. 특성이론은 또 위인이론이라고 하고. 다음은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수가 전혀 안 들어가죠. 리더와 팔로와의 어떤 관계, 리더와 팔로와의 관계만을 보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이런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리더의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리더십이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전 상황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의 행동을 연계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상황에 맞는 리더의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컨틴전시 상황 이론입니다. 앞에 두 개가 결과적인 측면을 보고 리더가 한 행동을 보고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 이론, 유인 이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개인의 특성이 효과적인 리더십 같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요거는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어떠한 특성, 결과론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들이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졌더라. 뭐 키는 어떻고 예행적으로 눈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성격은 어떻더라 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서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특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성 이론은 오로지 리더에만 맞추고 또 리더의 결과에 맞추는 거죠. 행동의 결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리더에만 맞추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팔로들이나 구성원들이나 상황 변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하나의 비판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각자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걸 제시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맞고 어떻게 틀리다라는 건 없는 겁니다.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 가장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런 리더를 넣고. 그래서 롭페라는 학자가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죠. 추진력, 자신감, 창조성. 자, 추진력. 업무를 추진하는 그 능력이죠. 업무에 임하는 자세, 자신 있는 자세, 창조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 그 해당 경력에 대한 지식, 동기부여 능력 이런 거죠. 유연성, 뭐 빨리빨리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 그다음 정직과 청렴 이러한 요소들이 보니까 성공한 리더들이 가지는 특성이더라. 우리 특성 이론의 하나의 공통적 특성 요소로서 여러 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조직 성격에 따라 특성 이론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데 보면 군대 같은 조직이 디자인 상품 개발과 관련 공무원 조직. 자, 군대 같은 조직에는 뭐예요, 우리가? 자, 추진력이나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물론 정직과 정념 이런 것도 공직 공무원에 중요할 수 있고 또 디자인 신상품 개발하는 데는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창조성 이런 게 또 유연성 이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공무원 조직은 뭐 동기부여, 청렴 정직, 또 다음에 자기들 경영 지식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이런 우리가 리더십의 리드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비판 요소들을 고려해서 생겨나는 게 이 행동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을 보니까 그 맞는 특성만 가진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앉히면 그러면 조직을 잘 이끌어갈 건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훌륭한 리더들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행동 이론이 생겨나는 거죠. 훌륭한 리더를 중심으로. 그래서 보니까 크게 요거는 우리가 오하이오 주립대하고 미시간대에서 1960년대인가요? 그 정도에 우리가 이 크게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에 연구를 하고 대두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생산에 대한 관심. 생산 쪽은 우리가 뭐예요? 바로 조직이 중심이죠. 조직이죠. 조직의 중심, 업무의 중심 또는 과업의 지향. 어떤 이제 교재들이 여러분들 보면 생산에 대한 관심, 과업 뭐 지향, 업무 중심, 조직 우선 뭐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자, 사람에 대한 조직이 우선이 아니고 배려죠. 사람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든지 근로자, 성원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과업지향이 아닌 관계지향,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 똑같은 개념들이죠. 그런 차원의 두 가지를 행동을 구분하고 리더가 어느 차원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 리더십의 유행을 구분한 후 바람직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생산의 중심이더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 하는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리더가 더 성과가 좋더라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에서 두 가지에 다 관심을 갖는 그런 리더가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행동 이론에 그 연구를 해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머튼입니다. 머튼이라 그러는데 블레이크와 머튼이 리더십 객자 이론, 관리 객자 이론을 하는데 9등분으로 나눠서 81개의 이제 그 요소를 가지고 여기 생산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이거 이제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리더십 블레이크 머튼의 리더십 객자 이론, 관리 객자 이론인데 그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생산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배려, 관계 중심 이런 거죠. 여기는 뭐요? 또는 뭐 조직 우선 또는 뭐 어, 업무 중심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9 by 9이죠. 81개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5가지 정도를 설명하는데 먼저 1은 뭐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행 리더. 어떻게 보면 방임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방임행이 아니고 가압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죠. 달성에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무관심한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1로 보니까 생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근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거는 뭐요? 과업 중심이 되겠죠. 이제? 과업. 그러니까 일을 하는 중심, 능력 중심이다. 지향형 리더가 된다. 반대로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은 이제 여기 컨트리 클럽, 우리가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잖아요. 골프장은 서로 사람과의 어떤 이 친목 도모, 사람과의 어떤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중심의 어떤 게 더 리드가 되더라. 중간에는 뭐요? 한쪽의 중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반씩. 그다음에 이제 팀행 리드는 이게 이제
리더가 거의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리더는 이 팀 중심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모든 걸 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바로 팀행 리더입니다.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 다음은 리더십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은 리더십 행위 하나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의 행위와 조직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유행을 리더의 유행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대표적인 게 피들러의 그 상황 이론입니다. 피들러는 이 상황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한 걸 하나의 상황 변수로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말하는 상황 변수의 조합인데 상황 변수의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피들러는 제일 먼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의 질, 좋다 나쁘다죠. 퀄리티가. 관계가 어떠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와 서로 리더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구성원들이 협력적이냐 또는 지원적이냐, 서포티브한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지원적이 협력적이더라. 그러면 두 사람들의 관계는 좋다.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나쁘더라. 두 개의 이제 나오죠. 가업의 구조화. 가압이 얼마만큼 우리가 명쾌하게 잘 돼가 있느냐, 가압이 구조화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뭐야? 가압의 그 구조화의 정도죠. 정도로 가는데 가압의 목표가 잘 설정됐는지, 또 업무를 해 나가는 가압을 수행해가는 과정이 명확한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압 구조화의 정도가 높다, 낮다로 평가하는 거죠. 잘 돼 있으면 구조화가 높다. 안 됐으면 낮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황 이론의 그 변수로 직위가 갖는 권한입니다. 이 직위가 갖는 권한은 리더가 갖는 권한인데 리더가 자기 부하들에게 갖는 권한 그거는 뭐냐 부하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입니다. 정도로 해서 강하다 약하다 권한이 강하다 약하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상황 변수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피들러는 하나의 상황 변수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화를 이제 이 안에는 상황 변수의 구성 요소들이죠. 이제 리드와 구성 간의 관계의 질이나 가압의 구조화 정도나 또는 지위가 갖는 권한의 정도 이게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물론 이제 많은 연구에서 다르게 또 이런 요소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피들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상황 이론, 상황 변수의 구성 요소로 준 겁니다. 상황 변이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리드의 구성과의 관계도 좋고 가압의 구조화도 좋고 지기가 갖는 권한이 강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를 쭉 해서 두 개, 네 개, 네 개, 두 개, 한 개, 한 개로 하면 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주 좋고 높고 강할 때는 우호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조작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제 네 개는 보통이더라. 그리고 이럴 때는 비우호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상황을 주고 그래서 우호적일 때 그러면 어떻던가 리더가 어떤 걸 쓰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리더는 가업 중심의 리더십이 더 효과더라. 성과를 더 크게 가져오더라. 하는 걸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비우호적일 때도 가업 중심이 되더라. 그렇지만 보통일 때는 가업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의 리더십,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쓰니까 집단의 성과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구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런 상황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전체 상황 변수를 만들어서 이 상황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따라서 어떠한 리더의 행동을 쓸 건가 하는 걸 만들어낸 게 바로 상황 이론이 됩니다. 이 상황 이론은 우리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 있고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피들러도 나와 있고 하나는 뭐냐면 허쉬와 브랜차드가 한 모델이 있어요. 더 이후에 좀 더 발전한 모델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옛날 리더십 강의할 때도 썼던 기고 해서 여러분들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피들러는 뭐야? 상황을 리더와 구성원의 어떤 관계와 가압의 구조와 지어가는 권한의 정도를 가지고 상황의 통제 가능성의 정도, 상황 변수로서 상황을 얼마만큼 통제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앞에 우호적, 비우호적 이렇게 나눴잖아요. 상황을. 그걸 이제 가지고 썼다면 여기서는 팀원의 성숙도라는 이 상황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팀원의 성숙도가 높다, 낮다. 자, M4 같은 경우는 뭐예요? M4. M4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팀원 주도, 팀원의 성숙도가 높은 거죠. 팀원의 성숙도라는 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도를 나타내는 앞에는 세 가지였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변수. 하나는 능력이냐, 하나는 의욕이냐. 자, 개념은 제가 여기에 써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과 가지고 능력도 높고 의욕도 높더라. 그러면 굉장히 성숙도가 높다. M4. 근데 능력은 높은데 의욕이 좀 낮더라. M3가 되는 거죠. 근데 의욕은 높은데 능력은 좀 낮더라. 그러면 M2. 두 개 다 낮더라. M1이 되는 거예요.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요를 쓸 때 우리가 팀원의 주도, 의욕도 능력도 팀원에게 팀원 스스로 하게끔 주는 게 맞고, 두 개 낮을 때는 리더가 가르쳐 줘야 돼. 리더 주도의 힘으로 가더라. 이게 팀원 성숙도라는 상황 변수에 대한 거예요. 이 변수를 가지고 허쉬와 버렌차들은 관계 지향, 우리가 앞서 말했던 사람 중심이죠. 그 다음에 가압 행동, 업무 중심, 가압 중심, 생산성. 요 두 개의 2x2 매트릭스에서 놓고 온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의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가업 중심으로 봤을 때는 리더는 보통 관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가업 중심에 지시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압 중심도 되고 관계 중심도 될 때는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득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가압은 낮은데 사람들의 관계 중심에 참여를 지키는 거예요. 참여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다 높을 때는, 두 개 다 낮을 때, 가압 행동도 낮고 관계 지향성도 낮을 때 리더가 하는 행동은 뭐야? 위양하는 거죠. 물론,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위임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럼 요 관계를 성숙도에서 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S와는 바로 M만하고 관계가 됩니다. M만. 우리가 팀의 성숙도가 낮다. 이때 리더 주도 지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가를 때 선거가 더 나더라는 거예요. 팀의 성숙도가 M2일 때는 S2로 가는 겁니다. M2는 뭐예요? 능력은 낮은데 의욕이 많더라. 그럼 설득을 해주면 돼요.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M3는 뭐예요? M3는 능력은 있고 의욕이 낮더라. 그럴 땐 참여를 책임으로 해서 스스로 의욕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M4는 뭐예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는 위임하고 이양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유형을 이렇게 S1, 2, 3, 4개로 이제 결정을 해놨고 각 행동이냐 관계장 행동 나눠놨어요. 그래서 허쉬 브랜차드가 앞서는 우리가 관계 값 두 개를 했지만 이걸 2x2 매트리스에서 리더의 의사결정 유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네 가지와 우리가 말하는 상황 변수, 팀원의 성숙도와의 어떤 관계, 성숙도 안에 두 가지 변수, 능력과 의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지는 게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론입니다. 다음은 뭐냐? 앞서 제가 이제 이것도 참고로 변액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는데, 자, 변액은 뭐냐? 거래는 뭐냐면, 그야말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 예외적인 칭찬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는 거래적인 거예요. 돈을 주고, 앞서 말했듯이 보상적인 그런 거, 또는 강제적 그런 권력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액적 리더십은 뭐냐? 이런 거래를 뛰어넘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런 겁니다. 영향력을 이상적인 영향을 사람이 커갈 수 있도록 큰 어떤 영감적인 이런 이상적인 걸 주고 또는 배려를 해주고 인간적으로 영감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고 이런 게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은 이거예요. 업적에 따라서 잘했으면 돈 주고 또 예의 관리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을 때 벌 주고 이제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게 거래적이었다면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넘어서 우리가 리더가 팔로들에게 이런 이상적인 영향력도 주고 그다음에 배려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지적 자극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이 거래적 리더십만 통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밖에 거둘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변혁적 리더십을 가니까 이 기대를 초월한 더 많은 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더라 하는 게 이 변혁적 리더십.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변혁적 리더십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야 되겠죠. 리더들이. 그래서 기존에 뭐 칭찬해주고 돈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리더가 이렇게 구성원들을 우리가 고무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또 주고 그다음에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지고 또 하나의 자기가 롤 모델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성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죠. 리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은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는 우리가 이제 동기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동기부여는 욕망에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욕망, 어, 니즈, 욕구죠, 욕구. 욕구에서 생기다는 건데, 동기가. 그래서 이제 욕구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거, 바라는 거죠. 우리가 욕구라는 건 채워지지 않는 심신상의 어떤 바람 상태. 그게 욕구인 거예요. 내가 안 채워진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욕구가 되는 겁니다. 니즈.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어떠한 목적, 조직의 목적이 있죠. 이런 걸 위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들, 개인들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의 바로 욕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게끔 만들 건가 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우리가 컨텐츠 시어리를 해서 내용 중심, 그 다음에 프로세스 시어리, 과정 중심, 레인포스먼트 시어리에서 강화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용 이론은 어떤 것을 해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내용입니다. 과정은 이런 사람이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거죠. 어떤 과정, 그 과정을 파악하는 프로세스, 어떤이죠, how. 그걸 보는 게 과정 이론이에요. 자, 강화 이론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환경을 어떻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강화가 되더라 하는 게 바로 요소입니다. 그러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두고 있죠. 초점이냐. 그리고 왜 사람이 이런 특수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냐 아니면 과정이냐에 중점을 둔 분석이다. 그에 반해서 강화 이론은 환경,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환경이 바로 조건이냐.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게 바로 강화 이론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알드페의 그 ERG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허트버그의 투요인 이론,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학습된 욕구 이론,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공부를 하고 가정 이론에서는 우리가 크게 스미스의 공정성 이론과 그 다음에 버름의 기대 이론 이 두 가지를 하고 강화 이론은 스키너의 이제 강화 이론을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메슬로우는 이 그림 여러분 봤죠? 이제 역사할 때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메슬로우가 사실은 이 동기부여 내용 이론의 창시자죠, 창시자냐. 그래서 리더가 부하 종업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 내용을 파악해야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슬로우 보고는 욕구를 5단계로 받고 여기처럼 생리적,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욕구. 이 욕구를 비계적으로 간 거예요. 이게 계단적으로 이렇게 봤어.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이 다음 욕구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메슬로우의 입장에서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리자들이 동기부여를 할 때 우리 그럼 구성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현재 어느 단계의 욕구에 있는가 하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욕구가 이 단계다. 소속의 욕구더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자는 그 사람의 소속의 욕구 뭐 어떤 비공식 조직에 어떤 이렇게 관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학술적 연구를 하는 조직에 넣어준다든지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됨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가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게 바로 메슬로우 가는 욕구 단계들의 콘텐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이런 욕구들이 다 여기 있나. 안전 욕구는 뭐예요? 보호를 받는 욕구, 내가 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런 게 이제 안전의 욕구죠. 생명에 대한 안전인 거. 소속은 욕구는 더불어 하는 겁니다. 우정과 뭐 사랑 또는 가족, 뭐 단체 이런 데 속하고 싶은 욕구. 이제 사회적 동물의 이제 근간이죠. 자, 존경의 욕구는 뭐예요? 남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거는 이제 자아실현은 뭐예요? 가장 상위의 욕구인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걸 실현해서 만족하는 그런 욕구죠. 그게 메슬로우입니다. 욕구 단계론이죠. 그래서 메슬로우는 그 구성원들의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걸 파악해서 그걸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알더프 ARG 이론인데 알더프 ARG는 메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메슬로우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메슬로우는 이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다음 단계로 이제 유기적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알도프는 그런 거는 이제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다 존재도 할 수 있고 앞 욕구가 충족이 다음 욕구 그 이전 욕구가 충족돼야 다음 욕구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퇴보도 될 수가 있더라. 진행만이 아니고 그것까지를 주장하는 게 알드프의 ERG 이론입니다. ERG라는 건 뭐냐? 앞머리 글자를 따서 existence, 존재의 욕구죠. 그다음에 R은 뭐로? relatedness, 관계의 욕구입니다. C는 growth, 성장의 욕구죠. 그래서 세 개의 그 ERG 이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욕구 자체를 보면은 메슬로우의 제일 처음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어떤 존재와 관계된 욕구들이 거기에 속하고 관계의 욕구는 그 안전의 욕구부터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그 존경의 욕구의 일부까지가 관계 욕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는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부분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런 욕구가 존재 욕구가 충족되니 관계 욕구로 가지만은 역으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오히려 존재의 욕구를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욕구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장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관계 욕구를 더 많이 행성 요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게 메슬로우는 뭐야? 이게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게 알드포가 주장한 ERG 이론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사람 봤죠, 이제? 헬츠버그, 이제, 프레드릭 헬츠버그는 투요인 이론 또는 또 동기 위생 이론이라 했죠. 그래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걸 우리가 위생 요인이라 했고, 만족과 관계된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 했죠. 그래서 불만족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위생 요인을 쓰면은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만족이 아닌 것, 불만이 해소되는 것으로 가는 것. 그래서 만족까지 가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을 또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아닌 것을 만족으로 가기 위해서 동기 요인의 성취나 인정 이런 거. 이 번호는 이제 그 강도가 강한 정도입니다.
그걸 나타냈다. 그래서 헐츠버그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요인, 유색 요인과 동기 요인을 따로 두고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만족을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맥클리랜드의 학습된 욕구 이론입니다. 이 다 내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들이 속한 환경의 조직 문화에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를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맥클리랜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메슬로우나 그 앞서 했던 알더프의 욕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단지 그 욕구 자체의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을 맥클리랜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는 따서 그 affiliation이라서 need for affiliation에서 친교 욕구, 남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사회적 욕구죠. 앞서 나왔던 우리가 그 소속의 욕구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존재 욕구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그 relatedness 관계 욕구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단지 권력의 욕구, need for power 이게 이제 특별하게 맥클리랜드가 여기 있는 게 타인에게 영향과 통제력을 행사하자는 욕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경의 욕구하고 상당히 닮아는 있는데 조금 방향성은 다른 거죠. 영향력을 주는 건데 존경은 내가 받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특별한 게 권력의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했고 성취의 욕구는 뭐 자아 실현 욕구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 성장의 욕구하고 그런 게 닮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습을 하는데 권력의 욕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이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메슬로우와 알더퍼, 그 다음에 헐트버그,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이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학습된 욕구 이론의 그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하나의 그 콘텐츠입니다. 무엇을 만족시켜줘야만이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게 내용이죠. 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이론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걸 밝히는. 그래서 이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내가 일과 내 동료가 일한 양이 같은데 비슷한데 대접을 달리 받을 경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그 조직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직의 욕망가 생기는 거죠.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내가 동기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동기부여의 가정 이론입니다. 그러면 스미스의 공정성 이론과 그 다음에 블룸의 기대 이론인데 공정성 이론은 내와 타인, 조건에 있는 타인과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아담스가 한 공격성, 액티비티 시어리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비율과 타인의 그것을 비교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풋 요소는 여기 있죠. 노력, 시간, 기술 이런 거죠. 자원과 에너지. 그 다음에 대가는 뭐예요? 급여나 승진, 칭찬 이런 게 다 물질적, 정신적 대가를. 그다음에 타인에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어떤 그 계량함의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둘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보니까 내가 타인보다 높더라. 공정성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투입을 줄여야 되겠죠. 투입이 분모니까. 줄이면 투입을 늘려야 되겠죠. 늘리면 전체 석인 숫자가 타인과 비슷해지잖아요. 아니면 타인의 분자인 대가를 늘리든지 아니면 대상의 비교의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내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바꾸든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반대의 경우는 자신의 투입을 줄이든지 타인의 대가를 줄이든지 아니면 투입을 늘리든지 그 다음에 기준 인물을 바꾸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바꾸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뭐예요? 리더는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내 구성원이 여기서 공정함을 못 느낀다 이런 과정을 볼 때는 그 공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내가 공정하게 대접받고 있구나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성 이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블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expect 시열인데 블룸은 뭐냐면 동기의 강도를 motivation strength. 그래서 인간이 느낀 욕구가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게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리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욕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가르는 그 욕구 자체를 우리는 욕구의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동기의 강도로 정의를 해요. 동기의 강도로 볼륨이. 그 동기의 강도를 하는 게 바로 기도 이런 등식이라는 하나의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식이 뭐냐? 동기의 강도가.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뭘 얻을 건가, 어떤 걸 가져올 건가, 그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인식 가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건가 하는 가능성의 정도입니다. 가능성, 실현의 가능성. 여기 이제 결과에 대한 인식이라면. 그랬을 때 이 가능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두 가지를 꼽힌 게 바로 동기의 강도인데 이게 높을수록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예를 들어놨잖아요. 악어 이빨 칫솔질하는 아르바이트 동기의 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동기의 강도는 어떠냐. 행동 결과에 대한 인식 가치.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걸 받는다 인식이 200만 원을 내가 받는다. 한 번 10번을 한 번 하는데 20만 원인데 10번이다 하면 200만 원을 받는 데 대한 그 인식이죠. 그럼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따져보는 거죠. 거기다가 과연 악이 입 안에 손을 하다가 악어인데 물리지 않을까? 악어 입을 다물어서 하는 불안감이죠.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자기가 점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돈도 괜찮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동기의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됐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버름이 말했던 기대 이론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어떤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 가치의 과정, 결과의 가치의 과정과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게 버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의 동기부여 강화 이론입니다. reinforcement theory에서 행동,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기에 대한 이제 예는 그 최결치 회장의 예를 들고 있죠. 최결치 회장이 사실은 어릴 때 그 말을 좀 더듬거리는 이런 말 더듬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최결치 회장에게 계속 그 네가 말을 더듬는 거는 말 그런 어떤 잘못했어가 아니고 너 생각이 굉장히 너무 생각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생각에 따라서 입이 못 따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말이 빨리 안 되는 거다. 그래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이. 그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게 다 이상 없을 거다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재결 재정에게 어머니가 주입을 신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되게 하는 동기가 부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부여 강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강화라는 게 뭐냐? 같은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학습을 시키는 환경의 변화를 줘서. 그래서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느낌, 태도, 지식을 자꾸 갱고화시켜 주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강화 이론이죠. 강화 이론의 기본 전제는 law of effect, 효과의 법칙입니다. 효과의 법칙. 어떤 효과의 법칙이는 뭐야? 그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만족하더라. 내가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은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강아지도 그렇잖아. 우리 강아지 요즘에 막 TV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많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간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행동 이렇게 못하게 하고 나면 간식 하나 탁 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동기가 그 먹는 데 동기가 되고 하니까 계속 그 행동에 대해서 효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아 이론이 뭐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효과의 법칙입니다. 그럼 효과의 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바로
operant conditioning, 조작적 조건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그 만족시켜주는 그런 조건을 조작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조직학에서 가져왔을 때는 조직의 행동 수정, OB 모델을 하는데,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행동이죠. 그걸 Modification,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OB 모델을. 그렇죠. 조직에서 어떤 행동들을 자꾸 변화를 줘서 이 사람이 만족하고 강화가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 강화 이론을 움직이는 안에 기존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비 모드는 뭐냐? 세계적으로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위는 강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하는 게 바람직한 강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고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강화의 원칙을 활용하는 거다. 이게 바로 효과의 법칙을 통한 조작적 조건을 활용한 거예요. 그게 조직의 행동 수정, 오비 모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스킨은 네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 파지티브한 enforcement, 그 다음에 네가티브한 reinforcement, punishment, extinction, 이렇게 네 가지 소멸을 하고. 자, 강화, 긍정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요 부분은 강화입니다. 강화야. 끝에 나오는 요소가 우리가 강화예요. 강화. 강화라는 거는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요 요소는 뭐예요? 철회나 징계, 소멸, 처벌,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거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계속 하게 하는, 반복하게 하는 강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반복하게 하는. 요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화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이 있더라. 또는 부정적이라는 게 이제 좀 좀 표현이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소극적 강화, 부정적 강화 다 쓰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긍정적 강화는 뭐예요? 상 주는 거예요. 잘하면 상 주더라. 이게 바로 긍정적 강화예요. 긍정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더라. 그게 긍정적 강화입니다. 부정적 강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사실은 이렇게 못했을 때, 어떤 목표 달성해 내는 걸 못했을 때 잔소리를 듣는다, 꾸중을 듣는다. 꾸중을 안 한다. 안 하게 내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이 행동을 점점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게끔. 그래서 그걸 소극적 강화, 부정적 강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소리를 하지 않게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먼저 처벌을 보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없애주는 거. 그게 바로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은 뭐냐? 내가 잘했을 때 받게 될 거, 보상들, 그게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성과에 대한, 성과가 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것을, 소멸됨으로 해서 이 행동을 못하게 된다. 너가 이 행동을 하면 그런 걸 못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소극적, 부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칭찬을 해주느냐, 안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거지만, 이쪽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걸 처벌을 해서 없애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가 받게 되는 편이나 좋은 것들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걸 지속적 강화라고, 한 번씩 간헐적으로 하는 걸 간헐적 강화라고. 이제 간헐적 강화에는 또 횟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또 그 주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강화 스케줄을 짤 때 잘 해서 결국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어떤 걸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걸 해서 하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했지만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니까 보시면 됩니다.
팀은 뭐예요? 팀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집단입니다. 그걸 팀이라 그래요. 그럼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작용하고 활동하는 거, 일하는 과정, 그게 바로 팀워크가 되는 거죠. 팀이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팀워크예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는 목적은 이 팀워크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좋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에서 보듯이 뭐 특히 조정 경기 이런 데는 이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되죠. 모든 스포츠 단체 경기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런데 반대로 한 사람 적으면 이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좋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봐도 조직의 대부분의 가업, 특히 이런 게 이제 개인의 단독 범위를 넘어서더라고요. 미국 경우는 한 60% 이상이 근로자들이 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팀을 잘 만들고, 팀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또 팀을 활동을 지원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리더들의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팀의 유용성은 바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1 플러스 1이 꼭 2가 아니고 3이나 5 이렇게 더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역량을 더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합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결합에서 융복합에서 오는 다른 요소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게 핵심이죠. 그럼 문제 해결에 많은 사람들의 자원이 활용 가능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정보 자원 이런 거, 지식 자원 이런 게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활용되면서 창조성과 혁신성이 높아지겠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나 이런 이제 비용적인 많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참여도도 향상되고 개인들도 자기가 참여해서 의사결정하고 하니까 만족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집합적인 활동을 하니까 동기부여가 용이해집니다. 이게 보면 선의의 경쟁의식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활용과 통제도 보다 용이해지더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시너지 조직의 그 시너지를 효과라는 팀의 유용성입니다. 그럼 팀제와 관리자, 우리 그럼 관리자들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예 이제 팀을 밑에 두고 관리자가 하나의 감독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팀을 밑에 두서. 이럴 때는 헤드, 하이어라키 헤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하나는 팀원으로 들어갔어. 하나의 팀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허브의 역할은 하나의 리더로서 팀원들과의 관계를 다 하면서 이끌어가는 퍼실리테이터 하나의 촉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야말로 팀원의 똑같은 하나의 참여자,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멤버가 되는 거죠. 또 이거는 뭐냐, 코치. 그 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그 팀이 잘 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해주고 또는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코치나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관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팀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인지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 어떤 상황에서 팀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팀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팀과 함께 일하고 이런 걸 운영 관리를 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 팀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고 좋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효과를 이룰 건가. 이런 것들을 관리자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팀과 팀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인간의 이해,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겁니다. 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뭐 말을 하라든 말만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 표정,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의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줘가지고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인데,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기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다. 내가 말하는 사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송신자가 되고 받는 사람은 리시버, 그러니까 샌더와 리시버의 관계에 있는 과정, 그걸 의사소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잘 돼야만이 정확한 의사결정하는데 밑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위 상달이 잘 돼야만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고, 또 이 하위 상달, 상위 하달,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밑에 사람이 잘 전달하면 밑에 사람들의 행동에 일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죠. 잘못된 의사 전달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면 안 되겠죠.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백이 없는 조직 이런 소리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사무실에 가면은 막 칸막이 없애고, 그 다음에 뭐 공기가 잘 통하는 조직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조직에서 우리가 보면 하위 상달 이런 커뮤니케이션 단절되는 게 많아요. 하이라키가 강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 건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래서 이 간단합니다. 샌드가 이걸 자기가 기호화하는 겁니다. 기호화라는 건 언어도 말로 하는 것도 글로 쓰는 것도 되고 태도 행동 이게 다 되겠죠. 그런 걸 기호화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지금 수화자가 받았어요. 받아서 디코딩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호화하는 걸 우리는 인코딩 한다 그러고, 이 사람 받은 걸 해석하는 걸 디코딩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피드백 채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피드백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걸 맞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해야지. 그래야 바른 방향을 갈 수 있죠. 전달받는 거로 끝나서 자기 해석까지 가버리면은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전달 과정에 우리가 방해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직 매니저는 어떻게 제거할 건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겠죠. 의사소통의 과정은 4단계 앞서 이야기했듯이 송화자가 수화자에게 하는 걸 인코딩하는 겁니다. 상징화, 기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전달한 걸 디코딩하는 거예요. 수화자가 해석하는 거. 그럼 이걸 피드백하는 거. 원래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 요 4가지 단계. 앞서 설명했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죠?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상대방이 내가 송신자가 보낸 걸 수신자가 정확히 피드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정확성 또는 효과성, 원활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된다, 정확하다, 원활하다는 것은 바로 이 피드백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송화자가 의도했던 게 수화자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해하는지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볼 때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의사소통에는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요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 상보적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 이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죠. 효과적인 건 뭐예요? 목표 달성하는 거죠. 송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수화자가 정확히 해석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 그게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건 뭐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코스트, 비용을 줄이는 건데, 비용을 최소로 해서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효율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떻게 상관적 관계가 있느냐? 효과적인 걸 하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효과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1대1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는 뭐요?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효율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거는 어때요? 비용을 적게 들려면 우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동시에 발송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용은 싸지만은 이런 효과를 달성했는지는 미지수고 또는 확인할 수도 어렵지만은 달성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트레이드 관계에 있다, 상품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실패 사례를 보면 이거는 뭐냐? 의사소통의 한계는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문서를 이용하는 경로 빠르고 쉽죠. 확산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공식적이죠. 문서에 딱 주소장 사인 도장 찍어서 내려가 권위적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난데 구두로 할 때는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야 알아들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유효하죠. 근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는 구두 경로가 높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게 또는 그 한계를 극복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나 구두 전달 방식이 갖는 한계, 이런 한계를 잘 활용해야 되고 실패 요인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그다음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로를 어떤 거 잘못 썼을 때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전달 방식에 문서라든지 이것도 한계를 갖는 거고 언어적 신호에 대한 잘못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눈짓 이런 걸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회의 같은 거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거 알겠죠? 이렇게 동의하시죠? 했는데 표정이 아닌데 이 사람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 물리적 방해, 뭐요? 이야기하는데 전화 온다든지 또 문 열으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떠든다든지 이 물리적 방해잖아. 그러면 사전에 있는 거는 체크를 해주면 돼. 전화기도 끄고 문을 닫고 한다든지 소음이 없는지 여기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의 여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송신자 보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리 자기가 구중 안 듣고 하기 위해서 빼버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제품 불량을 사장인데 보고할 때 다 보고하면 사장인데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빼고 줄여서 하는 그런 게 그게 정보의 여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IMF 때 장관들이 대통령인데 보고할 때 이런 정보의 여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으로 가던 스스로 이제 필터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구조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이걸 구조화를 한다는 거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체계를 구축을 해두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문서 그런 거잖아요. 피드백이 뭐예요? 문서를 저쪽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됐습니다 하고 연락 오는 그런 게 피드백이 제도화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구두 같은 것도 받았으면 자기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한다든지 메일을 받았으면 수신 이해 완료하든지 그럼 잘못된 거 질문을 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반드시 하게 하는 구조죠. 그다음에 능동적 수화자가 돼야 된다. 자, 능동적 수화자가 돼야 된다. 요거는 다음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 빠져버렸네. 능동 뒤에 들어가 버렸나? 앞에 있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능동적 수화자가 돼야 된다. 요 대해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 자, 이게 보면 이제 우리 능동적 수화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보면 한 소리 할 때 우리나라 보면 주임새 있죠. 주임새. 얼추 하고 이게 주임새 넣잖아. 그게 바로 능동적 수화자의 대표적인. 한 소리 하는 사람은 신이 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 맞춰서 잘 가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남녀 관계 보면 남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여성이 답하는 거. 야, 내가 21 친구 관계, 21살 때였어. 하니까 한 사람은 멀뚱멀뚱한데 한 사람은 와, 한창 때네 하고 이 주임새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A보다 B에 훨씬 더 하고 싶겠 거죠. 시골에 살았거든 하는데 하는데 너 촌놈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사소득에.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여자 B가 더 능동적 수화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하게끔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그걸 우리가 능동적 수화자를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 간에 더 가까워져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는 딴 데 보고 있는데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이 이래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동조해주고 이야기하면은 막 없던 이야기도 더 나오고 재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능동적 투하자입니다. 다음에는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자, 의사소통 채널은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 게시판 공지부터 메모 편지, 이메일, 맨대면 이렇게 쭉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요? 의사소통의 충실성은 낮아집니다. 낮아지지만 비용은 적게 들어요. 이쪽은 뭐요?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보다 다중적이잖아. 한꺼번에 게시판에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편지, 이메일 이런 것들 빠르죠. 근데 집중도는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이쪽에 가니까 보다 이쪽에 비용이 적게 들고 이쪽에 가니까 보다 개인적이죠. 쌍방향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느린 거 비용도 많이 들고 집중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채널이 다양한 우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걸 쓰는 게 이 상황에서는 가장 맞겠다 하는 걸 잘 판단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적극 활용. 그러면 이제 나오는 우리가 요즘에 뭐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IT, 인터넷 정보, 전자결제, 뭐 모바일 활용, SNS 막 이런 것들을 무조건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맞게 그리고 잘 그 기술을 활용하면은 훨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그게 새로운 기술입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효과적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조금 한 2, 3분만 늦어질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트 마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마트 싱킹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3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지 구조에서 세 가지를 들었을 때 가장 잘 기억하고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그 수준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샌더, 송화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화자들이 인지를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세 가지를. 그래서 그런 예를 들은 그 전체 구조를 만들 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나 스티브 잡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를 세 개를 만드는 거죠. 특히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잘하죠.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야기를 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세 가지 정도니까 내가 쉽게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핵심 단어 요점에서 세 가지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 요점 이런 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스티브 잡스도 할 때는 오늘 이제 세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자기들 말하는 에어팟 컴퓨터 관련 이런 거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거. 또 오바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를 위해서는 세 가지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이렇게 세 가지 그런 거예요. 그런 세 가지 또 반복할 때 뭐를 세 가지라는 거죠. 토니 볼레어 가장 우리 현재 무엇에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변사나 또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 많은 대중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 삼의 법칙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중요한 때 이제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면 되겠죠. 그게 삼의 법칙이고, 마지막 법칙은 그 카민 칼로라는 옛날에 그 CNN 앵커였어요. 앵커였는데 이 사람이 언론계 오래 근무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칼로 커뮤니케이션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 CEO가 하면서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분야의 체계적 전문가입니다. 이 카미 칼로가.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65%대 35%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발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65%에 넣으라는 거예요. 넣고 35%는 우리가 논리적인 요소를 넣으라고. 논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요소를 65%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 PPT나 이런 걸 작성할 때도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그림 또는 이런 것들을 65%로 해주고 숫자나 통계 이런 건 35%로 구성해라.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잘 보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도 스토리텔링식으로 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만이 상대가 집중하고 설득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민 칼로가 이야기하는 65%대 35%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특히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리더나 이런 걸 이제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지식을 넣고 책도 많이 읽어봐야 돼. 그리고 정보지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양서적, 역사서적,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서적들을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 반복하고 거리 테스트하고 자기 혼자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자신감도 챙기고 논리력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런 무대에 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블랙아웃 현상이 오잖아. 블랙아웃이라는 건 피가 머리에 올라가서 까매지는 현상이 블랙아웃이잖아. 처음 보면 청중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할 때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버리잖아. 외워서 해버리면 굉장히 그 유연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노력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량, 지식과 노력 이런 것들을 들여야만이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카민 칼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G까지를 마치고 G에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과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팀워크, 커뮤니케이션까지 공부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아니면은 또 과제에 대해서 팀 과제나 이런 데 대해서 생각났으면 질문해도 돼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혹시 생기면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면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하면 됩니다. 자, 이혼의 학생 질문 하나 하고 끝냅시다. 그렇죠. 제가 다시 보낸 거는 다시 보낸 걸 과제로 넣습니다. 넣고 우리 저 과제 중에 안 낸 사람이 한 명 있으네. 한 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본인이 아니까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을 안 하면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거의 포기하는 걸로 됩니다.